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요 경합지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전거래일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0.17% 올랐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대선이 혼란저국에 빠지며 금융시장도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 대선이 막바지 개표 작업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인 270명까지 단 6명의 선거인단 확보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과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오후 4시 기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 90%의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바이든이 50%, 트럼프 대통령이 48%의 득표율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주요 경합지로 꼽히는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하며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네바다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남아있는 4개 경합지역 중에서 6명의 선거인단만 추가로 확보하면 매직 넘버인 270명을 넘기고 승리를 확정짓게 됩니다. 네바다주는 개표 결과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5일 오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당국은 아직 개표 작업을 진행 중인 일부 카운티 당국자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트럼프 캠프는 무더기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위스콘신에는 재검표를 요구했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에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캠프는 민주당 측이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를 공화당 투표 참관인들에게 숨기려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 변호사들이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조지아주에서마저 바이든이 이기면 캠프의 판단에 따라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며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 상승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는 2,400선 탈환에 다시 성공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하루 국내 주식시장에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이 자금을 넣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은 1조 1,386억 원.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증시는 전 거래일 대비 2.40% 상승하며 17거래일 만에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2.16% 상승한 844.8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3,5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12% 넘게 상승했고 CS윈드, 효성중공업 등도 7에서 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역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1% 하락한 1,128원 50전으로 지난달 27일 이후 7거래일 만에 1,12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산업은행 본점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움직임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이 과거 대선 전국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 대선 리스크가 상당 부분 우리 금융시장에 선반영돼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분기의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4분기 조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9월 경상수지가 102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1조 6,394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1월부터 9달 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434억 달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반도체와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값은 0.17% 올라 지난주보다 그 오름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22% 상승을 기록했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매로 돌아서며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공공 분양에만 있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가 민간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공급 물량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인데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에서부터 하남 가밀 지역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생애 최초 물량이 공급되자 경쟁률이 평균 300대 1에 육박한 겁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민간 분양에까지 확대되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천, 하남 등 서울 접근성이 높은 인기 지역에 제도가 도입되자 평균 경쟁률만 300대 1에 육박했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에서 처음 적용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3개 단지에서 모집한 물량은 총 171가구. 여기에 청약한 사람은 총 48,232명입니다. 평균 경쟁률만 282대 1에 달합니다. 뒤이어 지난 3일 특별 공급을 받은 경기도 하남 가밀푸르지오 마크베르 생애 최초 특공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체 49가구 모집에 15,426명이 신청, 평균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 조건만 갖추면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이에 따라 점수가 낮아 가점제로는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젊은 세대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오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맞벌이 기준 160%까지 완화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억대 연봉을 받는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에 도전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이분들에게는 큰 혜택인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불안한 전세 시장이 청약 시장으로 사람들 시선을 좀 끌어들여.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진 않은 상황이죠. 불복 사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금융시장 역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금융시장에 아직은 충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불복 자체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먼저 외환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네.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안전자산, 뭐 달러 같은 그런 금이나, 예. 네,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바이든 후보가 집권을 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낮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다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역시 환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환율의 흐름은 어느 정도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사태 현실화 조짐이 커지면서 역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대선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엘고어 민주당 후보가 재검표 여부를 놓고 한 달 정도 대치를 한 바가 있었었는데 네네. 당시에도 이 승복할 가능성이 점차 적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대선일 대비해서 6.8% 정도나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엘고어처럼 승복할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 금융시장은 역시 혼돈이 오래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선거 불복 시나리오는 이미 금융시장에서 미리 예상이 됐던 바가 있었고 또 당분간은 이 불복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겠지만 금융시장이 선거가 끝났다는 점에 더 주목을 해서 이 시장이 패닉으로까지 빠지는 사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들을 뭐 뽑는 선거기도 했는데 블루웨이브 한마디로 이제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현 체제 공화당 상원 그리고 민주당 하원, 민주당 대통령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충격은 없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미국인들은 튀는 그 트럼프보다는 이 바이든의 안정성을 택하기는 했지만 큰 정부보다는 좀 그 자유시장에 어느 정도 무게를 줘야 된다라는 점에 더 주목을 한 것으로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민주당의 대통령과 공화당의 상원 조합이 이 대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주는 그런 충격파, 그런 긍정적인 영향들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따른 혼란의 강도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보다는 어느 정도 확실히 약해질 것은 확실하고 네네. 또 우리 경제에는 이게 또 나쁠 것은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대선 관련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줄어들었고 또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역시 더 약화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라는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정책의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 쪽이 반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변경이 됐다 뭐 이런 건데 관점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근거가 또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상원에서 공화당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바이든의 정책 중에 뭐 대규모 세금 인상 같은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워싱턴 정가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미국 정부의 이 추가 부양책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되고 그렇죠. 있기는 하지만 미 연준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기능을 발휘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늦어지더라도 연준에서 이 추가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좀 방어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연준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어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최근 좀 이례적으로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 왔고 네네. 또 오늘부터 이틀간 통화 정책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얘기를 좀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FOMC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밤부터 시작이 되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도 그 간단히 소식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예. 오늘 기획재정부하고 금융당국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과 또 외환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는 자리를 그랬었죠. 갖기도 했는데요. 예. 미국 대선의 위험성이 우리 금융시장에 선 반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중에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에는 또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과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이미 마련을 해놓은 시장 안정 조치를 제때 좀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주재를 해서 이 금융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에서 금리 환율의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것은 어제 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중점을 둬서 미리 반영이 됐던 그런 금리와 환율에서 일부 되돌림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과 그리고 외환시장의 상황을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 대선까지 일단은 뭐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역시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또 역할론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앞으로 또 담당을 하게 될까요? 이 당분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따른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기존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좀 두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 그동안의 통화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이 됐던 물가가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해는 좀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또 연준도 물가보다는 지금 고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이 고용 안정이 한은 법 1조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에 조금 난감해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고용 지표가 없는 데다가 또 앞으로 제대로 된 이 고용 지표를 만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 한은법 개정안 제1조 2항의 금융 안정이라는 단어가 금융 및 고용의 안정 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한해는 물가와 그리고 금융 안정에 대해서 더해서 이 고용 안정이라는 3대 중책을 맡게 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좀 고용시장이 많이 경직이 돼 있고 또 따라서 정책 효과가 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용 구조도 복잡해서 지표를 만들기 위한 실제 이 고용 상황을 점검하기는 또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책 목표에 추가는 좋지만 한은이 조금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기존의 어떤 역할보다는 더욱더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좀 갖게 해줘야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선 지금 변수 나타나고 있죠. 뭐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금융당국은 뭐 큰 변동성이 지금 없다고 하고 있고요. 바이든 당선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수로 남아있는 대선 이후 상황도 빠르게 좀 정리가 돼서 금융시장 안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보사 사태로 거래가 정지됐던 코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거래소는 코롱티슈진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거래 정지 전인 2019년 말 코롱티슈진의 소액 주주는 총 64,555명으로 지분율은 34.48%에 달합니다. 코롱티슈진은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가 분기 최초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1,004억 원, 영업이익 1,2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41%, 또 103% 늘어난 겁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와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매출을 부분별로 본다면 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5,5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톡비즈 매출은 2,844억 원으로 75%가 늘어났습니다. 신사업 부분 매출은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플랫폼 사업의 매출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어난 1,4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콘텐츠 부문의 매출은 같은 기간 5,46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언택트 시대 대한민국 교육의 뉴 노멀은을 주제로 개최된 2020 미래사회 교육 컨퍼런스에서 이승헌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은 한민족 홍익 철학이 가진 미래 자산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나와 사회, 인류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의 창조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한국 고유의 홍익인간 교육 철학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구촌 시대에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 한류의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세계 최초로 뇌교육 4년제 학위 과정을 신설한 뇌교육 특성화 원격대학입니다.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형 미래교육 혁신 모델인 K-미네르바 대학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모델 한국형 K-미네르바 스쿨 방향은 20년 역사를 가진 사이버 대학교의 노하우와 한국의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한 국제 교류 프로젝트, 그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 역량을 배우고 뇌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새로운 방역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밍크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인간에게 감염된 사례가 나와 밍크 1,700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덴마크에서는 12명이 밍크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됐고 변종 바이러스는 앞으로 나오게 될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살처분 규모는 덴마크 전역의 밍크를 모조리 도산하는 수준으로 군대와 경찰, 국가 비상 인력까지 동원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밍크 가죽 생산국인 덴마크 내에서 사육되는 밍크들의 가치는 올해 기준으로 약 5,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런던 지역 식당가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봉쇄 조치를 하루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즐길 수 없는 외식을 하러 나온 겁니다. 영국은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 번째 봉쇄 조치에 돌입합니다. 지난 3월 1차 봉쇄와 달리 학교와 대학 등은 문을 열 예정이지만 잉글랜드 전역의 비필수 업종, 가게와 펍, 식당 등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영국 시민들도 코로나 초기와 달리 봉쇄 조치를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영국 시민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일 영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25,177명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환갑을 맞은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뇌 수술을 받은 후 회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라도나의 주치의인 레오폴드 루케는 로이터 통신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라도나가 눈을 떴다면서 회복력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와 마라도나의 쾌유를 축하했습니다. 마라도나는 경막하혈종이 나타나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막하혈종은 두부 외상 후 출혈이 생겨 뇌 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것으로 사소한 외상 이후 여러 주가 지나면 서서히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6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마라도나는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지만 사치스러운 생활과 알코올, 마약 중독 등 많은 구설수를 낳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로운 쇄빙선들과 함께 북극에서 러시아의 우세를 다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새로 건조된 디젤 전기 쇄빙선 빅토르 체르노미르딘호를 방문해 북극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쇄빙선 함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많이 녹았지만 북극 항로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쇄빙선을 대동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쇄빙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가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2030년 북극 항로가 완전히 녹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북극 항로 주도권을 둔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